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수빈 기자입니다. 오는 12월 동해 심해가스전의 첫 번째 시추가 시작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동해 앞바다에 35억 배럴에서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수 있다고 밝힌 지 약 6개월 만인데요. 시추 위치는 동해 8광구와 6-1광구에 걸쳐 있는 지점으로 대왕고래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앞으로 최소 5번의 시추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통해 심해 탐사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지게 됐는데요. 사실 해외 석유 메이저 기업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심해 탐사에 매진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에 비춰봤을 때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최상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심해 유전 개발이라는 게 어떤 사업인가요? 저희가 어릴 때 학교에서 석유가 50년 뒤에 고갈되니 아껴 써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석유가 지금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고갈되지 않고 있습니다. 탐사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방식의 석유를 채굴할 수 있게 되면서 아직도 석유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퇴적암에서 채굴하는 셰일가스나 모래와 점토에서 채굴하는 오일샌드 등이 대표적인 새로운 석유 기술로 꼽힙니다. 심해 유전 개발도 이런 기술 중 하나입니다. 해수면에서 500m 이상의 깊이에 위치한 해저 유전을 탐사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지질학적 분석 기법과 시추 기술의 발달로 이런 심해와 같은 극저온 그리고 극고압 환경에서도 탐사가 가능해진 겁니다. 엑슨모빌이나 셀,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같은 글로벌 메이저 기업도 심해 탐사에 집행하는 투자를 늘리고 있는 추세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육상 광구도 있고 이제 수심이 200m 미만의 대륙붕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일단 찾기도 쉽고 탐사하기도 쉽고 생산하기도 쉽기 때문에 사람이 기본적으로는 쉬운 것부터 먼저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쪽이 이미 다 포화가 돼서 더 이상 큰 유전을 탐사하고 개발 생산하는 게 어려워지니까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그동안에 탐사를 안 했던 지역, 그게 결국 심해 그리고 극지방, 그다음에 비전통 자원 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륙붕이 있는 나라 아니면 해양이 있는 나라는 이제 심해에 이제 관심을 갖고 이게 뭐 70년대 이후로 많이 각광을 받았는데 이제 브라질 앞바다에 있는 데서 이제 큰 유전들이 발견이 돼서 지금은 아마 상당한 부분들 아까 말씀하신 30% 이상의 액티비티를 하는 이유는 찾기 쉽고 생산이 쉬운 지역은 이미 다 탐사 개발이 끝났기 때문에 남아있는 지역이 이제 심해밖에 없으니까 그 지역을 활발하게 개발하는 트렌드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심해 유전 발견을 통해 산유국이 된 사례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발표할 때 동해 대륙붕의 지질학적 구조가 가이아나 광구와 비슷하다고 언급했었는데요. 바로 이 가이아나가 심해 유전을 통해 신흥 산유국으로 부상한 나라입니다. 미국 엑슨모빌 주도의 탐사로 2015년쯤부터 가이아나 스타브룩 유전에서 대형 석유 매장지를 발견했고요. 2019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가이아나의 국민소득은 2018년까지만 해도 1인당 6,000달러에 불과했는데요. 석유를 개발을 시작한 뒤 2022년에는 1만 8,000달러로 수직 성장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가이아나의 석유 생산량은 하루 64만 배럴로 추정됩니다. 유가 80달러 기준으로 하루에 약 5천만 달러치의 원유를 뽑아내고 있는 겁니다. 브라질도 오랜 심해 탐사 끝에 세계에서 10손가락에 꼽히는 산유국이 됐는데요. 국영기업인 페트로브라스 주도로 프레살 지역의 심해 유전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고 하루 315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이 현재까지 발견한 원유 매장량은 약 149억 배럴인데요. 2027년까지 11개의 심해 유전을 추가로 개발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첫 심해 탐사인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2012년부터 주작과 홍게, 방어라는 이름의 유망 구조에 대한 탐사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처음 시도한 주작 구조는 1800m 깊이까지 시추공을 뚫었지만 가스 발견은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로 시도했던 홍게 구조는 총 3900m나 파냈는데요. 상업성은 없었지만 가스 존재 가능성을 확인한 시추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어 구조는 가스가 존재할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했지만 그 시추공 내부의 압력이 굉장히 강력해서 석유가 유지될 수 없는 구조였고요.
그렇게 보면 대한고래 프로젝트는 우리나라의 4번째 심해 탐사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동해 심해 가시전 탐사의 정확한 이름은 대한고래가 아닌 광개토 프로젝트입니다. 2031년까지 총 7개 유망 구조에 대한 시추를 진행하겠다는 게 이 계획이고, 대한고래는 그중 첫 번째 시추공에 대한 계획을 언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해 유전 개발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나요? 네, 아무 곳이나 뜰른다고 해서 석유가 나오지는 않겠죠. 특히나 심해 탐사는 시추공 한 공에 무려 1,00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시추 지역 선정이 매우 중요한데요. 먼저 탕성파 등의 기술을 이용해서 내부 지질 구조를 땅을 파지 않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탐사 자원량이라는 걸 산출하게 되는데, 대략적으로 얼마나 존재하겠다라고 짐작하는 자원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고래 프로젝트에서 35억 배럴에서 최대 140억 배럴이라는 수치가 바로 이 탐사 자원량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심해 유전이 존재하는지는 오직 시추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추를 통해 확인한 석유의 양을 발견 잠재 자원량이라고 하는데요. 실체가 불명확했던 탐사 자원량보다 한 걸음 더 팩트에 가까워진 수치입니다. 이런 발견 자원량 중 상업성이 인정된 자원량을 매장량이라고 부릅니다. 매장량 산출까지 끝나게 됐다면 비로소 석유 생산시설을 건설할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몇 번째 시추를 성공할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가 다시 산유국이 되기 위해선 꽤 긴 과정이 남아있다는 말씀이시군요. 한편 석유공사는 글로벌 메이저 기업에 대한 로드쇼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1차 로드쇼에서 글로벌 1위 EMP인 엑소모빌을 포함해서 여러 기업이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말 진행한 2차 로드쇼에서도 7대 메이저 기업 중 한 곳이 관심을 보였다고 하고요. 서둘러 계약을 체결하자고 의사결정을 하신 적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심해 탐사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합니다. 석유공사의 재정 상황도 그다지 좋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메이저 기업과의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심해 탐사를 할 수 있는 역량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투자를 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상대편에게 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조광권 제도가 투자 기업 측에 상당히 유리한 방식이라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네, 조광 제도라고 하는 거는 자원 보유국의 이익과 투자 매력도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라별로 굉장히 다양한 조광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예컨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로얄티를 지불하는 개념이 아니라 생산량의 일부를 국가에 지불하는 형태로 하기도 하고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 국가들은 생산량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에 대한 비용만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사실 자원 빈국으로 유명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투자기업 쪽에 굉장히 유리하게 조광 제도가 설정돼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단적인 예로 12%만 국가가 갖고 88%는 조광권을 가진 석유 기업한테 가는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동해 심해 가시전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이 조광제도 개편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발표를 잠시 보겠습니다. 정부는 조광 제도를 개선하여 대규모 개발에 적용 가능하면서도 정부와 투자기업 간 수익을 적정하게 분배하고자 합니다. 조광료는 기업의 수익성에 비례하여 요율을 상향하는 체계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정부가 입법 예고한 해저광물자원개발법 개정안입니다. 원래는 생산량에 따라 조광료율의 차등을 뒀는데 개정안은 투자액 대비 매출액으로 조광료 부과율 기준을 바꿨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투자비의 1.25배를 회수할 때까지는 1%만 부과하고요. 계속 조광료율이 높아지면서 투자비의 3배를 거둔 시점부터는 최대 33%까지 거두게 됩니다. 또 국제적인 고유가 시기에 석유 기업들은 굉장히 많은 이익을 거두게 되는데요. 이 경우 특별 조광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상회복 충당금이라는 제도를 신설했는데요. 생산이 끝난 이후 해저 생태계를 복구할 비용을 미리 적립해두는 구조입니다. 네, 제도 손질도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건 시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시추가 성공해서 우리나라가 산유국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면 어떤 파급 효과가 예상되나요? 가장 직관적으로 예상되는 효과는 원유 생산에 따른 경제적 이익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적 규모가 꽤 크기 때문에 가야나처럼 극적인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래도 기존에 없던 새로운 자원이 생기는 만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관련 산업의 성장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나라는 원유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또 SK이노베이션이나 SO일, 현대오일뱅크, GX 칼텍스 같은 국내 정유사는 높은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회사들의 매출과 이익이 신장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석화업계, 나아가서 해상 플랜트 건설에 따라서 건설업계나 철강업계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에너지 안보의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거라고 하던데요. 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에너지 안보 확보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추진해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중동 분쟁이나 러우 전쟁 등으로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면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또 에너지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계속 경제가 흔들리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습니다. 자체 생산이 가능해진다면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또 석유 조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동에서 수입하는 가격 자체가 낮아지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중동 산유국들은 원유를 수출할 때 OSP라는 지역별 할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택시를 부를 때 따답을 부르듯이 상대방 국가가 얼마나 급한지를 따져서 할증을 붙이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OSP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동해 심해 가스전이 개발된다면 이런 식의 높은 프리미엄은 좀 붙이지 못하게 될 거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동해 심해 가스전은 에너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국가적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지난 6월 처음 발표된 이후 정말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어느덧 첫 시추가 2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처럼 글로벌 E&P 기업들이 앞다퉈 심해유전 개발에 뛰어들고 신흥 산유국 지위를 확보하는 나라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의 대명사로 통했던 우리나라도 시추 결과에 따라 산유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번에 시추로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면 최상의 시나리오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만성적인 유가 불안에 시달려온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신중하게 향방을 지켜보고 또 응원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최상영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